네, 경상대 한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함영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TV에 아주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한 명사고, 또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지침들이 되는 좋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늘 보면서 말씀이 참 이렇게 균형 잡혀 있어서 언제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다시 토론하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읽고 선생님의 말씀을 더 청해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일단 제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호사카 유지 선생님의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논의의 대상이 일본의 성리학에 대한 것으로 선생님은 그 특징을 신유일치, 신교와 유학이 일치되었다라고 포착하고 계십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사상과의 관련성을 서술하신 부분은 기존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읽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발표회 장에서는 바로 못 느꼈지만 그 읽는 군데군데 상당히 신선한 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신선한 것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서도 중요한 논점에서는 선생님의 참견도 적지 않게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생님은 아까 저를 뵈고 내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라고 하셨지만 공부하신 공력은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일본 사상사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하려 합니다. 먼저 신유일치라는 일본 사상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논문의 전편을 가로지르는 큰 개념은 신유일치입니다. 신도와 유학이 본래 동일하다는 주장입니다. 외래 사상이나 종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문화 사정에 걸맞게 변용하려는 노력은 문화 수용 내지 문화 접변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래적인 요소의 자기화 과정에서 응당 필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시해 주신 나카의 도주의 시처위론이나 구마자와 반잔의 수토론 등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아까 그 시처위론에서 보여주는 사례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도하여 신도의 요소가 우위 내지 중심을 차지하고 외래의 요소가 하위 또는 주변으로 전환되어 종래에는 그 외래적인 요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왜곡되어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잔이 수토론에서 주장한 것은 유교적 의례의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부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교는 일본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유교 자체가 일본의 사회 구조에 따라 변형되고 수용되었다라는 지적은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어제 발표자로 오셨던 와타나베 히로시 선생님도 기본적인 논조가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유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장이시거든요. 이는 유교적 모델, 특히 주작의 모델을 통해 소학으로 일상의 도덕을 익히고 주작 아래로 평생의 예식을 간행하며 주작 집주로 관리를 선발하는 조선의 주작 수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까 좀 전에 그것을 읽으시면서 일본인의 정서, 이를테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일본인의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무사의 사회이거나 과거제가 없었다는 등 외에 민족성이나 사상사의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말씀해 주신 기이론론의 경향의 그럼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기이론론적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접수하게 되었는가, 그 문화적 저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선생님께서 규명해 주신 것을 조금 더 진전하여 듣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청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이 논문의 두 번째 키인데, 야마자키 안사이의 태계학 또는 안사이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오랜 학술사적 토론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에 일본 태계학 수용에 대한 이해와 상찬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태계학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태계학의 영향력을 그만큼 증명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 안사이학파의 태계학 수용은 많이 활용된 점이 있습니다. 상처는 이러한 논점이 결국 일본이 한국의 병합을 용이하게 하려는 학술적 시도에서 사상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그 뒤에 연구된 연구의 어떤 시각인데요. 그러면 왜 일본이 굳이
성리학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유학을 연구했는가? 이것은 결국 일본이 조선의 병합을 용이하기 위해서 사상적 기초로서 그것을 활용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교육치고 같은 것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신민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해까지 이미 학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논고에서 아마자키 안사이의 퇴계학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안사이의 성리학이 유학 본래의 도 또는 송대 성리학의 도가 아닌 황국의 도로 기울어졌기 때문인데 그 결론부부터 해서 다시 성찰해 보면 안사이의 퇴계학은 그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태도와 방법론의 수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안사이가 퇴계로부터 접수한 것은 무엇인가? 퇴계학의 본질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퇴계의 어떤 그 겸양하는 태도 또는 학문하는 방법론 그 정도에 그친 것인가? 근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그 주장은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이러한 성찰은 안사이 학파가 아닌 오스카 타이야가 돌연 퇴계학을 헌창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방법론이나 도구적인 방편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필요에 따라 교육치의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외국 문화 수용의 논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이미 안사이가 독해한 일본 서기 자체가 고대 일본에 수용된 유교 사상을 근저히 두고 저술된 것이기 때문에 안사이는 이를 유교를 발전시킨 성리학의 논의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일본 특유의 성리학 독법으로 해석하여 이란가와 에동 막부의 정통성을 옹호한 논리로 활용하면서 성리학과 일본사를 통해 무사를 교육시켰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사이 내에도 이미 조선에서 접수되기 이전에 일본 내에서 흐르는 유학이해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주장이신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 참견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안사이의 성리학은 과연 성리학의 수용사 내지 발전사에서 동아시아 사상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대개의 성리학과 비교해 설명해 주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지적 저변과 변화 과정을 거치는 안사이의 퇴계학을 우리는 계속 퇴계학의 헌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아주 무겁고 본질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로 두셨기 때문에 저는 더 청해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한 토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